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사태에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김 교수님, 일단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국회의원들의 관행성 외유를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기식 원장은 과거 시민단체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자기도 그런 어떻게 보면 혜택에 동승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피감기관에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다. 저는 그게 논점이 아닌데 말하자면 이런 특혜성 외유에 과연 그런 돈을 받아서 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국민적인 이제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은 적어도 국회의원은 그런 부분과 무관해야 되고 더욱 금감원장이라는 이런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성을 국민에게 내세워서 검증받아야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김기식 원장이 현재 굉장히 공공에 처해 있는데 청와대는 보면 재고에 말하자면 그런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데 과연 그 관행적인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용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뜨거운 감자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업무상 출장이고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는 것이 가도 되는 건가요? 해외 출장을 이런 식으로? 가면 되니까 간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참여연대부터 김기식 금감원장의 행보를 보면은 상당히 재벌이라든가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의정활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판적이고 개혁의 칼날을 상당히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외유성 출장을 비판한 적이 상당히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금감원장이라는 직책에 갔는데 그 직책 자체가 이런 거랑 좀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선명성 있는 그런 과거의 본인의 행보가 현재 직책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판을 받는 것이고 과거에 본인이 의정활동할 때 이런 것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피해갈 수는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외유성 출장이라고 하지만 가서 일을 하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장일단 보면은 일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의 피감기관 비용이 3,077만 원. 이것과 그리고 자신의 정책 보좌관이라고 하는 비서관을 데리고 동해에서 이렇게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 공무원을 같이 대동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감독원장이라는 아주 중책을 맡은 입장에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가 있냐? 이런 이렇게 이제 한국당에서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100%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이제 부풀려질 측면이 상당히 강한데 팩트는 팩트대로 하되 그러나 전반적인 의정 활동의 순수한 의정 활동의 전반적인 그런 모습과 일반화된 모습과 좀 평형을 맞춰서 우리가 뜯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금 보좌진을 데리고 같이 이렇게 출장을 갔는데 데리고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보좌진을 데리고 가는 부분은 의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의원실에서 하던가 아니면 국회 예산을 요청하던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외국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외 출장을 가는데 피감기관 혹은 보좌관을 동행해서 가는데 그 예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물론 김영란법 제정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부정청탁 금지법을 있든 없든 그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이런 빌미를 주지 말자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외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분명히 있고 또 그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그 출장으로 인해서 아무런 특혜를 준 것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떠나서 받았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김 전 국회의원이 이렇게 건강원장이 되리라고 본인이 상상을 했더라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소홀하게 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데 지금 이 논란을 보면서 앞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저는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인사를 처리할지 말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외유성 이 국회의원들의 여행에는 이 보좌진을 동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가는가 이런 것들은 지금 꾸준히 나온 문제지만 현 정부는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 그런 것을 기치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냉정하게 좀 들어봐야 된다. 국민의 목소리를 좀 더 겸하게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 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해명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민 눈높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구속 이런 것에 비추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최일선의 화두는 적폐청산이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의 공복으로서 법에 원칙한 법에 따르는 그런 철저한 투명한 그런 의조 활동을 하라는 건데 물론 과거 지사지만 과거 지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그 깨끗한 그런 이미지랑은 전혀 맞지 않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크든 작든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엄청 클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개혁적인 컬러에는 상당히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것을 한국당 입장에서는 과거 정권에서 그런 정권의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지만 그러나 지금은 한국당은 야당의 입장으로 국정에서 한 발 비켜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지금 취임까지 했습니다. 취임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임명 처리를 한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큰데 그러나 이것을 또 그냥 끌고 간다면 야당이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카드고 이것이 선거 내내 취소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검찰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의 칼날을 상당히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비용 부담이 3,077만 원, 3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태가 몸에 뱄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는 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깨끗한 정부의 이미지랑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가운데 이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한미 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가 아예 여기에 개입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학에서도 연구소는 연구소 실적으로 말합니다. 1년에 연구소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연구소가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니까 회의를 거쳐서 없애는 것은 뭐 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연구소를 없애는데 청와대의 개입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첫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나왔고 그다음 조선일보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언론에서의 보도를 보면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지금 이게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가 있는 사안이라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한미연구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좀 애매합니다. 이게 38로스 정도 우리가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뭐 하는 곳이며 여기서 돈을
정부가 주는 건지 국회에서 뭘 주는 건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한미 연구소를 만들어서 대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연구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내부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것이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단체로 지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이 현재 거기 한미 연구소의 이사장이고, 예. 그리고 그 부소장이 제니타운이라고, 제니타운이 이제 부소장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삼팔로스 운영자를 맡고 있고, 삼팔로스 운영자는 이분이 이제 인터뷰나 여러 가지 입장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 예, 이렇게 예.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북한의 어떤 인공위성 사진을 주기적으로 지금 저희도 자주 찍어서 보도를,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로버트 갈루치 이사장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를 비롯한 한국 정부로부터 구제외 소장 교체 압력을 받았다. 네. 뭐 이런 말을 압력을 본인이 들었다고 하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것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특종인데 예. 그러나 정부는 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일이 저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는 것은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 예. 그리고 북한을 끌어안는 이런 북한을 끌어안아서 북한을 설득해서 핵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이제 기조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 정부에서는 이런 것이 하지 않았더라도 외국에 가면 예. 뭐 친민주당, 친한국당 해서 여러 사람 성향들이 중미의 여러 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로 경쟁을 하고 하는 예. 그런 위치에서 서로 저 사람은 보수적이니까 잘라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만약에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저 사람은 진보 색깔이니까 저 사람을 잘라야 된다 예. 이렇게 밑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아마 갈루치 이사장 귀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을 아주 온정적으로 하고 싶고 예.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차피 연구소는 연구 실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 실적이 사실 미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현재 남북 대화의 국면 그리고 북미 대화의 국면에서 사실 정부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강경 미국에서 활동하는 강경 여러 가지 연구소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정부가 개입된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은 일으킬 수가 있다. 다만 이런 팩트가 정말로 조윤재 장관이라든가 네. 조윤재 대사라든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팩트가 확인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한테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강력히 부인하기 때문에 예. 저는 청와대의 발표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예, 저는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하자면 주장이나 소문을 가지고 예. 논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예.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드러난 것은 지금 2006년에 설립돼서 연간 20억 원이라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나가는데 예. 그것이 별로 실적도 없고 이러면 일개 민간 대학에서도 실적이 미미한 연구소는 정리하는 판국인데 정부에서는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감독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 네. 다만 그게 부당한 압력이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없앴다는 혹은 이런 데 대해서 무조건 배관시하기보다는 그 과정이나 혹은 개입 여부가 좀 투명히 밝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미국에서 보면 이제 조지타운 대하고 예. 존스 호킨스 대가 사실 한국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떨어지거나 뭐 총리를 그만두거나 장관을 그만두면은 주로 이제 이런 대학에 가서 연구소에 가서 있는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재호 장관이 여기 한미연구소에 가서 적을 두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특임장관에 임명이 된 사례가 있고 현재는 양정철 비서관이 여기에서 연수 중입니다. 그럼 여기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연구기관 이상의 의미. 그렇죠. 예. 단순한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주요한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고 오히려 거꾸로 미국 측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들을
데려다가 여러 가지 연구를 시키면서 예. 인연을 맺고 커넥션을 강화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매년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이런 연구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분석해서 이런 논란이 이렇게 커지는 데는 좀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안철수 위원장이 드디어 이제 선거 캠프 개소식을 열고 서울시장 출마 채비를 마쳤는데 이제 사실 6월 지방선거까지 이제 60일도 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당 의원 누구나 나와도 안 의원을 2배나 앞서갈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선거는 구도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슈면에서는 민주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안철수 위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과연 마지막에 단일화에 성공을 할 것인가? 결국은 구도 싸움에서 누가 양보할 것인가? 저는 한 명이 양보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혹시 안철수 위원장이 양보를 할까? 아니면 김문수 한국당 후보가 양보를 할까? 양자간에 양보를 하면 저는 박빙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보수 대 진보의 일대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결국은 경주라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뒤처진 사람이 추월하는 데 묘미가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로 중도표심도 추격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실인데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45%, 40%까지 어느 후보가 나와도 50% 정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 45%나 50% 되면은 거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현재 20%가 일단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가 10% 올라가면 상대방이 10%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권 여당이 혹시라도 실수를 하면 그 반세익은 야당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20%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지수로서 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물론 선거는 구도 싸움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또 뒤따라가는 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성향도 있지만 일반론에서는 구도 싸움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시점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보수 정당 출신 두 대통령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수층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사법 처리된 이런 내용들에 실망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격 이런 보수 정당의 대표나 대변인들이 국민들의 그 보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아주 그 뭐랄까요 좀 그 격한 표현이나 아니면 막말 수준으로 보수 지지하는 사람들의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보수 지지층들은 사실상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류하는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루만져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이렇게 등장을 해서 지금 20번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지만 과연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희망이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갖고 확 어떻게 보면 바람몰이에 나설 수 있겠나 그런 것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나 사용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요 공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희망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적절하게 찾지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진보와 보수가 비슷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리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보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보수 정당과 또 그러한 언행으로 보수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그 여론에 보면은 저는 민주당에 두 가지 함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현재는 문재인 정권이 1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지금 개혁이 드라이버가 먹고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희망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응답하는 층도 상당히 적극적인 층이 여기에 답할 수가 있고 보수층의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여기에 응답을 않고 바로 전화를 끊고 정치가 싫다. 이렇게 해서 지금 회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앞서간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그런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네. 가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이길 우리 텐데 후보가 뭐. 이길 텐데 예. 이런 두 가지 함정이 있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야권연대를 통해서 구도를 확 바꿔버리거나 예.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어떤 실수가 생긴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20, 30%가 확 뒤집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당도 잘 나갈 때 더 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창룡 인제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